2017년 11월 아기 엄마 김 씨가 물품 거래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렴하게 올라온 분유를 발견해요. 이 판매자는 자신을 3남매를 키우는 20대 초반의 리틀맘이라고 소개해요. 그렇게 김 씨는 이 리틀맘 판매자에게 9만 원어치의 분유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서 환불을 독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리틀맘 판매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계속 독촉이 이어지면서 이 리틀맘은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정신이 없다. 사실 김 씨 입장에서는 이것도 거짓말로 느껴지겠죠. 의심하는 김 씨에게 리틀맘은 3남매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3남매의 사진까지 김 씨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다치면서 형편이 안 좋다. 긴급 생계비를 신청했으니 돈이 들어오는 대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김 씨는 리틀맘에게 분유값을 환불받을 수 있었어요. 돈을 환불받은 게 12월경이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김 씨가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돼요. 광주에서 화재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런 뉴스였거든요. 이 화재로 인해서 3남매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화재 현장을 보던 김 씨가 왠지 모르게 눈에 익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리틀맘의 집이었습니다. 내부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사진으로 봤으니까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사기를 치려 했던 리틀맘의 집에 불이 난 거고 이 리틀맘의 3남매가 화재로 사망한 거죠. 오늘은 이 3남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3남매가 화재로 사망하게 된 건지 2017년 12월 광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물품 거래 사기범 리틀맘의 정체, 그녀는 22살의 정 씨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 아이의 엄마였어요. 17살의 한 살 어린 남편 이 씨를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2013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요.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당시에는 4살과 2살 아들 그리고 15개월의 딸까지 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안정적인 직업도 없이 이 일 저 일 하면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도 잦았겠죠.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교사, 이웃들 모두 이 부부를 나이도 어린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부부에게 진짜 위기가 닥치기 시작해요. 2017년 7월에 정 씨가 남편이 아닌 동갑내기 남성을 한 명 만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내연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남편 이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9월에 이혼 신청을 하게 돼요.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싸웠겠죠. 두 사람 사실 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혼 합의는 잘 됐었는데 주민센터에다가 이혼 신고는 또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되지가 않았었던 거죠. 이 3남매를 보육원에 맡기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심했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정 씨, 그러니까 리틀맘 정 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 이 씨는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심하다 보니까 바로 헤어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게 이 양육 문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이 합의되었지만 함께 사는 희한한 사이가 됩니다. 이 부부는 이혼 석 달 전인 2017년 6월에 광주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했고요. 첫째 아이 유치원비까지 밀려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탈락하고 이 씨는 다리까지 다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혼한 두 사람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선택한 방법, 그 생각, 바로 물품 거래 사기였습니다. 사이트에다가 분유를 저렴하게 판다고 이제 거짓말로 올려놓고 입금을 받은 뒤에 물건을 보내지 않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남의 돈을 뭐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사기치고 쓰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었고요. 일단은 물건을 안 보내고 항의가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그 돈으로 한쪽을 메꾸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쓰려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본인들이 일부를 썼겠죠. 점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을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환불을 해줘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구매자들 입에서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주민등록 등본의 아이들 사진 이런 것까지 보여줘 가면서 시간을 끌었던 거죠. 그래도 더 이상 환불을 해주지 못할 때에는 뭐 긴급생계비로 환불을 해주고 그랬던 거죠. 정 씨 가족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5인 가족 앞으로 137만 원씩 6번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받았었어요. 이 씨가 다리를 다친 뒤에는 125만 원 정도를 받았었고요.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에 이제 불이 났던 거죠.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36분에 화재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엄마 정 씨였어요. 당시 이 아이들의 아빠는 외출해서 집에 없었고요. 정 씨는 또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지 30분 정도 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새벽에 그 4살, 2살, 15개월 된 아이들을 두고 부모가 밖에 나가서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무튼 이 화재는 심각했어요. 구조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꽃이 아파트 바깥까지 다 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요. 도착한 구조대가 그녀를 구조해요. 근데 이상해요. 혼자였던 거죠. 옆에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걸 알면 함께 데리고 나와서 손을 흔들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만 구조가 된 거예요.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 방은 이미 다 타버렸고요.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전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도 화재로 인한 가스 중독 질식이었어요. 정 씨는 손과 발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정도였죠. 집 상태는 작은 방이 집중적으로 전소되어 있었고요. 거실과 부엌, 작은 방 주변은 심하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구조가 돼서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요. 여기서 처음으로 경찰과 면담을 했어요. 경찰이 물어봐요. 어쩌다 불이 났냐? 정 씨는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아이들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불이 났다는 걸 알고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둔 채 베란다로 대피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부분은 유독가스를 막으려고 덮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상하잖아요. 유독가스고 뭐고 간에 혼자 대피를 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씨는 구조 요청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대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정 씨가 불이 난 걸 확인하고 했다는 행동이 이상했던 거예요.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요.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아이들이 막 타고 있는데. 남편이 안 받으니까 이번에는 남편하고 그날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말로 하기에도 지금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그러면 그 시간에 3남매 아빠는 밖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아이들 재우고 PC방에 와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정 씨가 경찰과의 첫 면담에서 그랬잖아요. 라면 끓이다 불이 났다. 근데 이후에 참고인 진술을 할 때는 이 말이 또 바뀝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추워서 거실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담배를 폈는데 이때 작은 방에 있던 셋째 아이가 울어서 아이에게 가야 하니까 자기가 덮고 있었던 그 이불에 담뱃불을 지지면서 껐다는 거예요. 오래되고 잘 안 쓰는 이불이었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본인이 이게 불이 확실히 꺼진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불이 난 것 같다. 참고인 조사 때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일단은 진술이 바뀐 것도 의심스럽지만 이전에 했던 진술 내용도 뭔가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서 지금 진술이 완전 다른 상황으로 지금 뒤바뀌는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또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뭔가 기억이 약간씩 바뀌었다라 그러면 모를까 이건 아예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경찰도 의심스러워했어요. 고의로 그랬는지 여부는 당장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번복을 하기 전과 후의 진술 모두 정 씨의 과실로 인한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 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 리틀맘 정 씨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또다시 말이 바뀝니다. 누가 그러죠? 거짓말을 하고 말을 지어내면 계속 할 때마다 말이 바뀐다고. 그게
저도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렇게 기억이 바뀌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일을 경험했고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경험이라는 기억의 바탕에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리틀맘 정 씨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끄려고 담배 불똥을 떨어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털기도 했고 그 꽁초를 이불에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만 번복을 한 게 아니었어요. 경찰이 담배꽁초에 불씨를 옮겼던 그 이불의 소재가 뭐였냐, 되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세사 이불이다. 나중에 법정에서는 한쪽은 면이고 한쪽은 폴리 소재 이불이다. 이렇게 번복을 했었던 거죠. 아까 앞전에서 분명히 담뱃불 얘기를 할 때 잘 안 쓰는 이불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이불을 보고 잘 안 쓰는 이불이라는 걸 본인이 기억하고 묘사를 했다면 그 이불이 어떤 이불이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경찰이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 씨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 방에 같이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연기 냄새가 나서 잠에서 깼다. 이미 불이 번져서 문틈 밑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불꽃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서 방문을 바로 열었는데 불이 작은 방으로 확 들어왔고 그 불길이 너무 세서 그걸 피해 거실로 나와 구조 요청을 하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에도 불길이 너무 번져 있었다. 그래서 베란다에 가서 구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 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의 진위는 뭘로 가릴 수 있을까요? 바로 화재 현장 감정 결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화재 현장 감정 결과는 그녀의 주장과는 좀 달랐어요. 정 씨는 작은 방에 누워 있다가 문틈으로 연기와 불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작은 방 바깥쪽 거실에서 불이 엄청 크게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화재 흔적이 지금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실의 화재 흔적은 크지 않았어요. 작은 방 내부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현관 쪽에 불길이 너무 번져서 현관 쪽에서는 구조 요청을 못하고 베란다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감식을 했을 때는 현관문 인근에는 화재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녀가 작은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온 그 순간에 현관문 쪽은 화염의 영향이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죠. 화재 현장은 작은 방 내부를 포함한 출입문 부분이 주로 불에 탔고요. 주방과 거실 통로 쪽은 작은 방에서 나온 화염 때문에 천장이 연소되었다. 자, 이렇게 볼 때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에서부터 발화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래요. 일단은 그 내부 바닥에 남아있는 연소 잔해에서 기름이나 가스 이런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로 인해서 불이 났을 가능성 이건 좀 낮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전자제품이나 누전 이런 것들로 인한 발화 가능성인데 현장에서 이 가능성을 증명하는 흔적 같은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도 낮아 보였어요. 자, 또 다른 가능성은 인적 요인이죠. 정 씨가 화재 발생 원인 최초의 발화 지점을 지금 이불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불은 라이터로 불을 이렇게 탁 붙이지 않고는 그 담뱃재 이런 것만 가지고는 발화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 의해 정말 의도적으로 최초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자, 이렇게 현장에 대한 부분이 앞서 정 씨가 했던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녀가 말했었던 담뱃불 껐다는 이불, 자, 국과수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극세사 이불, 면이불에다가 담배꽁초로 불이 붙는지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극세사 이불은 재질 특성상 담뱃불에 의해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담배꽁초로 해봐도, 담배꽁초에 불똥으로 해봐도 모두 연소를 하다가 그냥 불이 꺼졌어요. 면이불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연소 후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면이었고 다른 한쪽은 합성섬유인 이불 이것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담뱃불에 의해서 발화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요. 담배꽁초에 의한 게 아니라 라이터를 이용해서 정 씨가 직접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걸 봐도.
실제로 이렇게 열량이 적은 담뱃불만으로 이 정도 규모의 화재는 발생하기가 어렵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 씨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 사건 당일에 정 씨가 입었던 옷이 멀쩡했어요. 스타킹, 블라우스, 청치마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불을 그렇게 가까이서 막 피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옷이 조금이라도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었더니 거실에서 불길이 거세게 들어왔고 현관 쪽으로 갔더니 현관에도 불이 막 엄청 셌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옷이 멀쩡할 수 있었냐는 거죠. 화재 조사관은 소방관이 최초로 현장에 도착해서 눈으로 확인한 이 작은 방 창문의 화염 분출 상황 그리고 정 씨가 신고한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화재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가연물의 양에 비해 불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정 씨가 신고한 시간 그리고 소방관이 진입한 시간 사이에 9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불이 크게 확산되기는 힘들다라고 감정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정 씨가 남편에게 최초로 화재 발생을 알렸던 2시 26분보다 상당히 이전부터 화재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정 씨의 반응은 인정하지 않아요. 검찰 조사 때 그녀는 처음에는 내가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죽을 생각으로 불을 끄지 않다가 불길이 거세졌고 혼자만 방을 탈출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또 번복을 해요.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건 아니지만 실화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자신은 만취해서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갑자기 지금 블랙아웃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2017년 1월 26일 정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 기소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사팀과 재판부가 추정한 2017년 12월 31일 그날 있었던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정 씨가 끝까지 나는 직접 불을 지른 게 아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증거물들, 감정 결과,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사팀과 재판부가 추정한 사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씨는 사건 전날인 2017년 12월 30일 오전에 친정 식구들과 군대에 간 남동생 면회를 갔다가 오후 7시 30분경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남편 이 씨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왔으면 이제 좀 바통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와서는 하는 말, 나 또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이러면서 외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부분은 남편의 진술에 의한 내용으로 보여요.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고요. 결국 정 씨는 집에 들어온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친구를 만나러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서 8시 30분경 정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정 씨에게 동갑내기 내연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연남이 자기 몰래 친구 폰으로 술 취한 정 씨의 모습을 찍었고 또 친구와 내연남이 서로 연락처까지 교환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날 술을 마시면서 5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문자로 싸웠다고 합니다. 헤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멘탈이 거의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또 마침 자신에게 물품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피해자는 돈 안 돌려주면 밤새 전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큰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물품 사기 범행을 알리겠다는 메시지가 오기도 했었고요. 정 씨는 그 상태로 친구와 약 5시간 동안 소주 7병을 마시고 새벽 1시 53분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순식간에 이 상황, 저 상황들이 지금 겹쳐버린 거죠.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나아갈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정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양육 문제, 애들 키우는 거, 돈 없어서 힘들고 쪼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3남매가 잠든 작은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작은 방 입구 쪽에 이불이 있었거든요. 새벽 2시경에 이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새벽 엄마의 말도 안 되는 선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던 4살, 2살, 15개월 된 3남매는 뜨거운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정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부는 정 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불이 났는데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해요. 화재 전후로 주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이 됐거든요. 잠들었다가 깨서 불이 난 걸 확인했다고 했는데 불이 난 걸 알았으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정 씨의 휴대폰 통화 사용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밤 10시 56분부터 남편 이 씨에게 죽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죽을 거야. 이것도 내연남 때문에 힘든 걸 지금 남편한테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겁니다. 물품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하자 새벽 1시 55분부터 몇 차례 답장을 보내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돈은 저 죽고 받으세요. 저 할 거거든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목을 긁은 이런 사진을 전송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내연남에게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냅니다. 다시 연락 안 하고 살겠다. 내 번호 삭제해라. 사랑하고 미안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새벽 2시 25분경에 불이 났다는 걸 알리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요. 연락이 안 되자 남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후에는 내연남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2시 31분경이 돼서야 119에 화재 신고를 했어요. 저런 짓들을 할 동안 아이들 셋은 방 안에서 말로도 표현 못할 고통을 겪고 있었겠죠. 재판부는 계속해서 번복하는 정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최초 발화 지점을 이불이라고 지목하면서 담배 때문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담뱃불만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아웃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는데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거죠. 수사를 받을 때 정 씨가 검찰에게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죽을 생각으로 안 껐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잖아요. 방화 당시에 어린 자녀들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8년 7월 13일 정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어 화재 발생 초기에 충분히 불을 끌 수 있었음에도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연남과 사기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을 보내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어린 3남매가 사망하게 된 것. 이런 행동이 정 씨가 방화에 고의를 가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게다가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지금 불을 지른 거잖아요. 이웃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어요. 다만 정 씨가 어린 나이에 3남매를 양육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과 이혼, 내연남과의 결별 등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범행으로 인해서 정 씨 본인도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겪고 있고 유족이자 정 씨의 배우자인 이 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20년이 선고됩니다. 결국 아이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인정되지는 않은 거죠. 정 씨는 항소합니다.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해요. 정 씨 측 주장은 이랬어요. 이 사건의 화재는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불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지 방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당혹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성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사망하게 할 의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원심 재판부가 정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증거 판단을 잘못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포스럽고 당혹스러운데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문자를 하진 않죠. 바로 119에 연락을 했겠죠. 그리고 앞서 검찰에게 그랬잖아요. 아이들과 죽을 생각으로 그랬다. 이 진술과는 지금 또 모순되는 부분인 거예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의 진술이 모순되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요. 다시 대법원 상고했는데요. 기각되면서 징역 20년 확정됩니다. 나와도 40대 초반이에요. 이번 사건은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애들 그 셋을 놔두고 부모가 집을 비우고 게임하고 술 마시러 다녔다? 이런 사실 자체도 당시 사람들의 충격과 비난이 컸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무슨 미친 짓인가 싶더라고요. 사실 월세랑 전기세도 못 내가지고 생계비 지원받고 사기까지 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돈으로 술 먹고 PC방 가고 불륜하고 본인들 할 건 다 하고 다녔거든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비를 받았으면 사실 정상적인 부모였다면 어떻게든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게끔 그쪽으로 돈을 썼을 거예요. 그런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죠. 이런 상태로 본인들 즐길 건 다 즐기면서 그 새 아이는 사망 직전까지 과연 어떤 보호와 어떤 그런 보살핌을 받았을까.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간 거 당연히 가엾지만 그 순간까지 살아오던 그 시간 또한 아이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부모가 될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가 된 사람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